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만 하루의 짧은 체류 기간 중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회장을 만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 소카가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카의 기업 가치를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책정한 데 대해 회사 측은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의 TV 사업부가 28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삼성도 적자를 겨우 면하는 등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에도 경기 침체와 시청 방식 변화에 따른 TV 판매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2006년 네이처에 발표된 알츠하이머 유발 인자에 대한 논문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이던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자사 신약과 무관하다며 일제히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네, 불안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유입된 오늘입니다.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진단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는데 오히려 우리 증시는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며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바 있는데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듯 하더니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이에 대해서 미중 간 긴장감이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어제 우리는 이미 악재를 선반영했고 그간 우리 증시가 여러 부정적인 이벤트에 하락해온 만큼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이번 사안이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월 중간 선거와 10월 하순 당대회라는 이 중요 이벤트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대만 이슈의 확산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인 겁니다. 10원 넘게 오른 채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 상승폭 5.6원까지 줄이며 1,31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미중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과자주가 미중 갈등의 수혜를 봤다면서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대만의 과자나 빵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경제 보복에 나서자 국내 제과주가 반사수의 기대를 받은 겁니다. 오늘 주요 제과주들 주가 보시면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경향 보였죠? 그러네요. 중국이 대만의 경제 보복을 한 게 수혜가 됐다. 어떤 보복이 있었던 건데요? 중국 세관 총국에 등록된 대만의 식품 제조업체가 총 107개인데 이 중 32%인 35개가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감귤류의 과일이나 냉장 갈치 등을 수입하는 것 또한 오늘부터 중단이 됐고요. 대만의 천연 모래를 수출하는 것 또한 잠정 중단됐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대만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대만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사실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만 언론 측에선 사실상 보복 조치라고 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측은 유해 물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등록이 안 돼 있었다라는 등의 명분을 대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선 보복성 조치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프를 보니까 크라운 혜태 쪽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크라운 혜태 계열사들이 다른 과자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과열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한 적도 있었고 올 초에는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보유한 군사 보호시설의 규제가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라운 젤과 크라운 혜택 홀딩스 둘 다 주가가 크게 올랐네요. 네. 미중 갈등과 함께 오늘 또 주목해야 하는 이슈가 바로 인플레 부분입니다. 어제 연준 관계자가 금리 인상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인플레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유가거든요. 사실 최근에 조금 내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간밤에는 다소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고공행진하며 물가 끌어올렸던 국제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에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원유 하락에 베팅하는 ETF와 ETN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요. 최근에 좀 내렸으니까 수익률은 좀 나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버스 ETF의 경우 지난 7월 초와 비교해서 약 10%
10% 정도 올랐고 인버스 2X ETN의 경우는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유 인버스 상품 수익률이 잘 나오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선 투심이 조금 엇갈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티그룹은 올해 말까지 국제 유가가 8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한편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브렌트유가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급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에너지 기구의 전망치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오늘 밤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펙 플러스는 이날 화상회의를 개최해 9월 원유 생산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와 이 증산 여력까지 따져봤을 때 오펙 플러스가 이번 회의에서 기존 생산 규모를 유지하거나 증산을 하더라도 소폭 증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결과가 전해진 이후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름 수요가 떨어진 게 경기 침체 때문인지 계절적인 요인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름을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좀 겨울이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또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사실 이 유가는 아무래도 좀 러시아 전쟁이 최대 변수다 보니까 사실 이 유가의 향방은 푸틴이 카드를 쥐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곧버스,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거 괜찮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전문가들은 파생형 ETF나 ETN의 상품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특성상 기초지수가 오래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심할수록 원금 회복이 어려워질 정도로 손실이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롤오버 비용과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손실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곧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면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과 또 오펙 플러스의 결정 등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면서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진 않을지 또 우리 기업들에게로 피해가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뭐 대만 주변에 둘러싼 긴장감은 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이제 군사 훈련을 이유로 중국의 대만 주변의 바다와 하늘을 둘러싼 군사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수준입니다. 또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도 단행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천연모래 수출을 잠정 중단했고 대만산 귤, 갈치, 전갱이 수입도 막았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대만을 향하는 것은 미국과의 전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미중 갈등이 군사적인 긴장감까지 고조시키는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두 나라의 좀 내부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인 입장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만 해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반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니까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특히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이 중국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겠죠. 이 반대쪽에 서 있는 중국의 입장은 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중국의 영토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일단 말로는 지지해 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이 군용기까지 타고 방문한 것이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만에 최신 무기를 팔고 이 반도체 동맹인 치포 동맹까지 끌어들이는 것과 맞물려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이 시작될 가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중 갈등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봐야겠죠. 이 부분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 기자, 이 월간은 미중 갈등이 가져올 후폭풍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월가의 우려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7월에 2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보여줬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이번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BMO 캐피털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위험 회피 심리의 주된 요인이다라면서 미중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면 투자자에게 방어적 입장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한다의 애널리스트도요,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긴장 상황으로 이 위험 선호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위험 회피 심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7월 동안 겨우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다시 투심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긴장 상황이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 기자, 이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들 나옵니까? 네, 중국 전투기가 대만 해협을 위협하는 비행을 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미중 간의 전쟁이나 강력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 자체로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건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무력 충돌이 아니더라도 미중 관계 악화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도요, 중국이 침략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또 대부분의 경제 또 금융 관계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세계 증시, 그중에서도 대만과 중국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겠는데요. TS 롬바르드에서는 중국이 대응을 위한 장비 가동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서 대만의 주식이 가장 취약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등 중국 주식도 취약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2008년 리먼 사태를 예견했던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내년에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어쩐지 좀 그 말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대만 해협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의 전기 여객선의 약 10%가 통과하는 허브 항구인데요. 지도로 보이는 것과 같이 대만 해협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로입니다. 전략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매우 중요하고요. 대만 해협을 넘어서 수에즈 운하까지 통과하려면 여기를 꼭 거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두 항구인 가오슝과 이 타이베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입니다. 에버그린, 양밍마린, 완하이 등 대만의 선박 운영 업체들은 전 세계 컨테이너 용량의 1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불편한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이 대만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요, 무역 흐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기업에게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대만 선박 업체가 통제하는 용량 외에도 지금 대형 컨테이너 선박 10개 중에 9개는 이제 대만 해협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 물류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런 긴장 상황 좀 빨리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 기자, 펠로시 의장이 이번 대만 방문에서 찾은 사람, 이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 회장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오늘 유더인 대만 TSMC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과 같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 전략의 일환인데요. 펠로시와 TSMC의 만남에서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TSMC는 고성능 반도체 칩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애플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거의 모든 주요 반도체 제품 생산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TSMC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요. TSMC의 류더인 회장은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한다면 TSMC의 정상 가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런스에서는 그만큼 향후에 대만의 공급 상황이 악화된다면 미국 기술주 등 TSMC의 고객사들에는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서 TSMC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반도체 시장 흐름,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펠로시 의장의 다음 일정 한국이죠. 네, 지난 7월 31일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미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대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TSMC 회장과의 만남 이후 반중국 인사와의 만남을 가지고요. 이후에는 한국으로 넘어올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50여 분간 회담을 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 위기 등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결국 이제 반도체로 불통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만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교두보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 앞서 오민지 기자가 말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처럼 입법부의 수장인 펠로시 의장이 TSMC를 방문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치포 동맹이라고 불리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이 구체화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구체적인 입장과 행동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욱더 쉽지 않은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미국이 8월 말까지 치포 동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구했고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치포 동맹과 함께 미국의 이 반도체 지원법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어떤 통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는데 중국 내 공장에 EUV 공정이 들어가는 건 사실 우리나라 삼성하고 하이닉스 공장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 괜찮은 겁니까? 우리 기업들 셈법이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 시장인 중국에 생산 라인을 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에도 반도체 투자를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치포 동맹 참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반도체법을 통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약속하긴 했지만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약 40%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길 경우를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10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보다는 한 30%, 중국보다는 50%나 많이 듭니다. 땅값과 세금을 대폭 깎아주기는 하지만 인건비나 전기요금, 수도료 등 고정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 가격 경쟁력으로는 중국과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가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위한 파운드리와 연구 개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극화를 막기 위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 반도체의 경쟁자인 중국의 성장을 미국이 막아준 만큼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히려 이제 메모리 수요가 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 쪽 생산을 늘릴 수 없다는 걸 오히려 수혜로 보는 그런 시각들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중 갈등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걸 보면은 일단 투자자들의 시각은
반도체 쪽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외에도 지금 배터리 분야에서도 지금 양국의 갈등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곧바로 중국 CATL이 지금 북미 공장 투자 발표를 연기했거든요. 테슬라와 포드에 공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지금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지금 양쪽이 모두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일종의 좀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전망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전망 역시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미중 두 나라가 미래 패권을 둘러싼 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 둘 다 피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죠. 네. 하지만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만 깨지 않는다면 확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좀 잔잔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시진핑 주석은 10월 공산당 대회라는 중요 정치 이벤트를 앞둔 만큼 이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무엇보다 그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공급망 차질을 만들 경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이 당 대회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경제가 흔들리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펠로시 의장이 오늘 저녁 대만을 떠나 곧바로 우리나라로 향할 예정인데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한반도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IPO 청약을 앞둔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의 공모가가 고평가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한 게 아니냐는 건데 이에 대해 쏘카 박재욱 대표는 기업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낮은 가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효성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쏘카는 지난 2013년 차량 공유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 뒤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10년간 연평균 112%에 달하는 성장 속도를 앞세워 이제는 증시 입성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공모 희망가 범위는 3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 예상 시가총액은 1조 2,047억 원에서 1조 5,944억 원입니다. 하지만 IPO 초일기에 들어간 지금까지도 쏘카의 기업 가치를 둘러싼 고평가 논란은 계속됩니다. 실제 쏘카는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기업군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 리프트, 그랩 등을 선정했습니다. 쏘카가 차량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등을 결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쏘카의 사업이 사실상 렌터카 업체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인데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을 비교군으로 삼은 건 과도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쏘카의 매출 대부분은 렌터카 사업과 비슷한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와 주차장 공유 서비스 등이 있지만 이는 전체 매출의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IPO 기자간담회를 연 쏘카는 현재 공모 가격은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한 대당 매출이 국내 렌터카 회사보다 3배가량 높고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과 비교해도 성장세에서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쏘카는 올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는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하지만 추후에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시장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새로운 공모 투자자들이 들어오기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쏘카의 적정 가격 논란은 오는 4일에서 5일 있을 기관 수요 예측에서 1차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이번 쏘카의 IPO 성공 여부는 앞으로 상장을 앞둔 마켓컬리나 K뱅크의 상장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사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이게 소카 첫 유니콘 특례 상장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게 뭐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상장 후의 주가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소카가 증시 대비 성공을 하더라도 주가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소카가 비교 기업으로 삼은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지지부진하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예. 2019년 3월 상장한 리프트의 공모가는 72달러였는데요. 현재 시간 2일 기준 16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공모가와 비교하면 현재 77% 빠졌고요. 같은 해 증시에 입성한 우버 역시 공모가보다 현재 35%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국내 상장 렌터카 업체들도 주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SK 렌터카는 오늘 8,5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초보다 16%, 1년 전보다 44% 내렸고요. 지난해 8월 상장한 롯데렌탈의 주가 역시 1년 사이 30% 넘게 빠졌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카 또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초기 기업이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 면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소카는 현재 이 가파른 실적 상승세를 실제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4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증권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향후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면 소카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금지되기 전인 2019년 매출액 2,566억 원에서 지난해 2,890억 원으로 2년 사이 12.6% 성장했는데요. 같은 사업을 하는 그린카 역시 같은 기간 77% 성장했고요. SK 렌터카 역시 62% 증가했습니다. 특히 SK 렌터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매출 성장률이 3%를 넘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내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외여행이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고 수요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증권업계는 이러한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내에서만 사업을 전개하는 소카의 매출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막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해외여행 또 변수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소카에 대해서 투자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네. 이 지난해 기준 소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79% 수준인데요. 경쟁 기업인 그린카와 비교를 했을 때 4배 가까이 큰 수준입니다. 회원수 역시 그린카는 4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데 이 소카는 2배를 상회하는 800만 명 정도입니다. 한편 국내 카쉐어링 시장이 2017년 5천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7,500억 원까지 성장했는데요. 오는 2026년까지는 연평균 6% 이상 증가해서 1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카가 카쉐어링 시장 지배자 위치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실적 경쟁력 또한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름 그래도 이제 플랫폼 아닙니까? 이 차량 공유 사업 외에도 좀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해야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우선 이 카쉐어링 매출 비중이 98%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주차 플랫폼 서비스나 또 전기 자전거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카는 이러한 사업 부문을 세부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통합한 애플리케이션, 일명 슈퍼앱을 올해 안에 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2천억 원이 넘는 공모자금 가운데 60%를 이 소카 앱과 연계할 기업을 찾아서 M&A를 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과 유통, 또 운송, 숙박 등 모든 이동을 포함하는 이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고요. 또 소카는 자체 개발한 차량 관제 시스템을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신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카쉐어링에 치우쳐진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카카오 쪽하고도 경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리와 K뱅크도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소카 흥행 여부 아무래도 좀 주시를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이 소카의 증시 성공 그리고 이후 주가 전망이 이 마켓컬리와 또 이 K뱅크의 이 상장이나 공모가 산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우선 이 소카가 상장에 성공한다면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하는 첫 유니콘 특례 상장 기업이 되는데요. 유니콘 특례 상장은 우선 이 적자 기업이어도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이 거래소의 제도입니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 또한 유니콘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소카의 기관 수요 예측과 또 일반 투자자 청약 그리고 상장 이후 주가는 유니콘 특례 상장 2호 기업인 이 컬리의 IPO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K뱅크도 지난 6월 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하반기 증시 대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K뱅크는 약 7에서 8조 원의 기업 가치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고평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카도 현재 공모가 고평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소카의 IPO 결과가 K뱅크 공모가 산정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요즘 TV가 안 팔린다고 합니다. 가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삼성과 LG전자 적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2014년의 상황과 똑같다고 합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어쨌든 판매 둔화도 아니고 적자라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특히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LG전자가 이제 28분기 만에, 그러니까 7년 만에 TV 사업 부분에서 TV 사업을 담당하는 HE 사업본부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HE 사업본부에서 적자를 전환을 했는데 무엇보다 이게 생활가전이 전반적으로 이제 세트 수요가 안 좋다고는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특히 전쟁이나 발발해서 이제 특히 물류난, 특히 뭐 이런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 TV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필수재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팔리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8분기 만에 적자이기 때문에 이제 7년 전의 상황이 떠오르는데 7년 전에도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 그때도 뭐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데자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를 참고로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수요 정체가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좀 뭐 반면 교사를 삼던가 이렇게 예.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때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2014년에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 끝나고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 합병을 강제로 돌입했었고요. 지금처럼 이제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가전이나 TV 사업을 포함한 가전 실적도 내리막길을 걸었었습니다. 2015년도 1분기에 삼성전자가 1,4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예. 여기 이제 생활가전 전체를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LG전자도 2분기 연속으로 TV 사업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 우리가 이제 QLED, OLED라고 이제는 완전 주력 제품이 돼서 좀 소비자들한테도 아주 좀 자연스러운 용어가 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LCD TV가 거의 모든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OLED TV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처음 공개돼서 매출 비중이 당시에는 5%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LCD TV는 포화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사실 신제품으로 돌파구도 찾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비수기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버텨내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 업체들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취재를 좀 해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틈새 가전이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예. 삼성이나 LG나 좀 개인화, 그러니까 개성을 추구하는 어떤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소비하는 그런 틈새 가전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 프리미엄 제품들은 또 반대로 수요가 조금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형 TV를 원하는 소비자들, 특히 좀 가격대가 높아도 부담이 없는 소비자들에게는 판매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양현주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 LG전자가 내놓은 독특한 컨셉의 모니터 리베로입니다. 보통 모니터는 책상에 고정한 상태로 놔두고 쓰지만 이 모니터는 마음대로 들고 이동이 가능하고 벽에 걸 수도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가 늘면서 사무실의 개념이 달라진 요즘 직장인들을 겨냥한 맞춤형 가전입니다. 이동하면서 또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USB-C를 넣어서 뭐 노트북에 대한 사용性, 그런 편의성을 높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히트 상품은 바퀴를 달아 이곳저곳 이동이 가능한 신개념 모니터 스탠바이미였습니다.
수요가 명확한 맞춤형 가전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지난 1분기에는 LG전자 전체 가전 매출의 23%를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전 제품을 가구나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원을 끄면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액자가 되는 TV에서 가전과 가구 경계가 모호한 모니터까지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MZ세대를 겨냥해 만든 휴대용 빔 프로젝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분들께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공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개성 있는 가전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하지만 맞춤형 가전은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매출과 수익성까지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전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좋고 경기를 덜 타는 프리미엄 가전으로 승부수를 던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음 달 9일 개최되는 세계 3대 전자박람회 이파에서 초프리미엄 TV 신제품들을 공개하고 카타르 월드컵과 연말 특수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들어보니 LG전자 식물을 키우는 제품도 만들고 스타일러 아니면 홈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홈브루 뭐 이런 제품들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시장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 기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가전 시장 회복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7년 전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적자 상황은 사실 이제 한 2분기 정도 만에 해결이 됐고 다시 수요가 살아나는 상황은 한 1, 2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네. 또 그때 더 맞물려서 반도체 슈퍼 효원과 맞물려서 좀 더 이제 IT 산업 전반이 좀 살아나는 시기가 돌아왔었거든요. 전문가들마다 다소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이제 하반기에 뭐 카타르 월드컵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이제 연말 수요가 살아나서 경기가 살아날 거다, 가전 수요도 살아날 거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느냐. 왜냐면 아직까지 전쟁이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다소 의견이 갈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3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과 LG전자는 좀 우리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 시기를 활용해서 좀 구조조정을 하는.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LG전자도 이제 점진적으로 철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업 구조를 체질을 개선을 하면서 좀 더 프리미엄 제품으로 올라가려는 지금 아직까지도 올레드 비중이 LG전자 전체 TV 매출에서 4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가전에서 더 힘을 쓰려는 건 전략을 보이는데 양현주 기자 리포트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네오 QLED 브랜드라든지 LG는 올레드 에보라는 이제 브랜드를 그 더 최상위급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90인치 이상의 TV를 판매를 하면서 앞으로 수요를 계속 잡아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전쟁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좀 둔화된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과거 7년 전하고 지금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는 LCD 부분을 삼성과 LG에서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고 중국 업체들에 좀 내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중국 업체들의 우리 업체들이 좀 밀리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건 지적될 부분이 없는 건가요? 이제 어떠한 기술이 하나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그것을 이제 따라서 하는 학습하는 기간은 선발주자가 먼저 기술 내놨던 기간보다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국이 따라온 속도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 속도보다 더 훨씬 빨랐죠. LCD 사업도 중국이 우리가 따라간 속도보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간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만큼 선두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을 내놔야 하는 거고 그 중심에 있는 게 TV 부분에서는 OLED와 QLED라는 제품이고요. 삼성도 아직까지 QLED가 정확하게는 LCD에 퀀텀 다시트를 바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QD OLED라고 해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내놓을 예정이고요. LG전자도 이렇게 상품성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뭐 기술 경쟁에서 밀리면 사업자가 따라잡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데 국내 업체가 그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초격차를 벌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최근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들의 주가가 하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발병 원리를 밝힌 주요 논문이 조작됐다. 이런 의혹에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들에게 불똥이 튄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예. 이 알츠하이머가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논문에서 이제 건강한 쥐에게 아밀로이드 베타란 단백질을 주입했더니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2006년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미네소타대 연구 논문입니다. 이 해당 논문이 지금까지 나온 알츠하이머 논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됐어요. 한 2,000건 이상 인용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기본 가설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2006년에 실렸던 이 논문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해당 논문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역할을 좀 부풀리려고 이미지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지난해 처음 이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최근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해당 논문을 6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 이게 조작이 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혀서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실 주장이라는 건데 진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나 지금 업계나 의료계에서는 이제 해당 조작에 대해서는 맞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하, 업계에서 인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가설을 기반으로 치매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 왔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주가에 영향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사용하면 인지 기능이 좋아져야 하는데요. 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제 임상 시험을 살펴보면은 아밀로이드 타겟 항체들이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크게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나온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알려진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아두카누맙이 있는데요. 역시 효능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 무용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이런 게 전반적으로 관련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치료제를 개발 중인 회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게 치매 정복이란 게 인류의 숙제 그쵸.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3상 중인 알츠하이머 임상 후보 물질만 2021년 기준으로 40건이 넘습니다. 1 이상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뭐 일라이릴리, 로슈, 에자이 같은 글로벌 빅파나는 물론 국내사도 임상 중인 곳이 많고요. 뭐 D&D 파마텍이라거나 메디프론, 아리바이오, 일동제약, 젠백스 그리고 차바이오텍 등 다양합니다. 이미 뭐 3상까지 간 곳들도 있다는 건데 좀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러면 가설 조작이 맞다라고 한다면 후보 물질 임상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 우세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들이 대부분이 복합 기전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외에도 신경세포 사멸 억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전을 함께 넣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D&D 파마텍처럼 아예 다른 기전으로 개발 중인 그런 회사도 있고요. 예, 지금 좀 복잡한데 어쨌든 복합 기전, 그러니까 여러 기전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꼭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조작된 논문에서 나온 아밀로이드 베타는 스타 56이라는 종류예요. 예. 현재 제약사들이 표적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42라는 종류라서 이제 연관성이 조금 낮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표적 종류가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논란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회사들조차 이거는 표적 종류가 달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대세 영향이 없다는 쪽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첫째, 아밀로이드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아밀로이드 시오리를 미는 사람들은 42와 플라그를 밀고 있거든. 또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알츠하이머 전문가가 모이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 중인 치매 전문가에게 저희가 이제 물어봤더니 치매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일단 업계와 학계에서는 조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를 삼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현 상황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문 조작과는 별개로 또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치매 치료제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대출금 갚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부터 갚는다고 하는데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비싸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SR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697조 4천여억 원. 올해 초 700조 원에 넘어섰던 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신용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고 상승세도 더 가파르다 보니 차주들이 신용대출부터 서둘러 갚고 있는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진 점도 대출 상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6%대인 신용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투자 여건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대출금부터 갚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차주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용대출부터 갚고 있다는 점도 가계대출 감소세 확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용대출을 조금이라도 갚아버리니까 DSR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당장 전세금 내주는 게 급해가지고 어찌어찌 신용대출부터 껐습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고 DSR 산정 시 간주하는 만기도 더 짧은 탓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잡힙니다. 소액을 빌리고 상환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보다 DSR이 더 크게 올라가고 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연봉 5천만 원인 차주가 기존에 받아뒀던 신용대출 5천만 원을 상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가량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 상환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관건이 이제 11월에 추가 인상을 할지 여부가 될 것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추가 인상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 경우에 이제 3%가 될 것이고 현재 시장 안팎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말 8%에 진입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신용대출 금리도 9%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예정인 노동시장 개편 방안들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개편은 장시간 노동 우려가 나오고 있고 중대재해 감축 방안도 후퇴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중점은 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던 만큼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노동 가능성이 부각됩니다. 52시간제를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점과 한국 연간 근로시간이 1927시간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고용부는 연속 휴식 등을 고려하면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도 노동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은
절대 변함 없이 지켜가겠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소간의 유연함을 보장하는 일이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는 10월 나올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뒷걸음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법이 후퇴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을 시행,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호성, 불확실성은 없애주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구인난, 낙인 효과 등 부작용과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한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회사 독일 인피니언에서 대규모 불량품이 생산됐다는 기사입니다. 인피니언은 현대차 아이오닉5의 파워 모듈 칩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4월 초부터 2개월치 칩이 전량 폐기되면서 이달부터 아이오닉5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6월 초까지 불량이 발생한 걸 감안하면 최소 10월 중순까지 이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를 모두 동원해 생산 차질을 막을 방안을 찾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공급 일정을 단축하긴 어려울 거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주택정책에서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지분형 임대주택 리츠 제도가 포함될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분형 임대주택 리츠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가격의 일부인 약 10%만 보증금으로 미리 부담하면 월세를 내면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0년 동안 주택에 거주하면서 리츠 주식을 계속 매입해 일정 지분을 갖게 되면 소유권이 부여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보증금 역시 리츠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어서 입주와 동시에 주택 지분 10%를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대출을 받지 않아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매년 취득한 지분에 대한 배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